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N서치의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조국의 합이 45%가 나왔고 국힘은 39%였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조국의 합이 47%, 국힘은 40%였습니다. 비례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22.9, 조국혁신당 22.9, 합이 45.8, 그리고 국힘은 37.2%였습니다. 그리고 MBS의 조사 결과 지역구 투표에서 국힘 35, 민주당 31, 조국혁신당 4%가 나왔고 비례투표에서는 국민의미래 28, 더불어민주연합 17, 조국혁신당 1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국힘과 같거나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론조사 공정 결과에서도 반등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지역구, 비례 모두 민주와 조국이 합치면 국힘의 2%에서 4%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공천평가가 마무리가 되니까 보수 과표집 현상이 완화됐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격차는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이 잘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보다 정권지원론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석을 했던 유승민은 망신을 당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동아일보는 국힘의 3선 이상의 교체율이 낮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국힘은 아직 경선 중이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1명의 중진들이 날아갔고 경선에서 현역들이 혁명적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최종 현역 교체율이 나올 것이고 늘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은 그 숫자를 비교하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결국 윤석열 심판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어제 민주당 경선 결과 서울 강북 을의 정봉주와 박용진은 결선 투표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박용진은 방송에 나와서 경선 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만일 하위 10%에 따른 30% 감산이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1차에서 제가 과반을 넘은 것은 분명하다. 하위 30% 감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선에서 득표율 60%를 넘기면 승리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내가 이겼는데 하위 10%에 들게 돼서 지금 결선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에 대해서 투표율, 득표율 같은 수치를 하나도 안 가르쳐줬다. 이해가 안 간다. 당원 당규에도 없는 규정이다. 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가르쳐주는데 본인한테만 가르쳐달라는 얘기입니까? 결선가도 이 모양인데 만약 떨어졌다면 정말 난리를 쳤겠죠. 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아직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불공정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의 표가 떨어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어제 확인된 그 시대정신이 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시대정신을 모를까봐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윤석열 치워라. 방해되는 것들도 치워라. 그리고 경선에서 탈락한 박광오프도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도 박용진처럼 하위 20%를 언급하면서 뒤끝을 남겼습니다. 이 하위 평가는 작년 가결표를 던지거나 주도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 보좌관, 주민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가결파들은 지가 지 발등을 찍어 놓고는 끝까지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이재명 탓만 하다가 국힘으로 가든지 사라질 예정입니다. 누구처럼? 이낙연처럼. 자, 오늘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이낙연은 새로운 미래에서 민주연대로 당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라는 용어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유권자들이 있다. 선거에 임하다 보면 유권자에게 익숙한 당명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사 당명으로 실수표를 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을 겨냥해서 민생당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꼼수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자기 브랜드로 승부하려고 하는 이준석보다 못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낙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30석을 얻으면 대성공이다. 호남에서 10석이라도 얻으면 좋겠다. 야, 이 정신줄까지 놓고 환상 속에서 살고 있네요. 자, 이러한 모습에 한때 이낙연에게 희망을 걸었던 호남인들은 수치심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최근 민주당은 김혜경 비서가 공천을 받았다고 말한 한동훈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여기에 한동훈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재명에겐 비서가 몸종인가? 천박하게 잘했네요. 그러자 여기에 안기령 후보가 반격했습니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몸종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 공격에만 골몰하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야말로 국민에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천박한 발언에 대응하면서 그걸 멋지게 받아친 안기령 후보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희룡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땅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 오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양평을 방문한 이소영 의원이 그 원희룡의 주장을 박살내며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1타 강사 이소영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양평에 왔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선언이 된 지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 사업은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께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본인의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희룡 장관의 취임일은 2022년 5월 16일입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 종점안이 국토부에 처음 보고된 착수 보고의 날짜는 그 이후인 2022년 5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를 하며 강상면 종점의 변경 노선을 대안으로 밝힌 것은 2023년 5월 8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설마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원희룡 장관 본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의 재임 중 국토부는 용역사와 소통하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변경 대안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2022년 8월 국토위 회의에서는 김성교 전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양평군 관내 나들목 설치를 요구했고 원희룡 장관은 타당성 조사 중이니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 취임 전에 다 결정된 일이라면 왜 검토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이래도 장관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다 떠나서라도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염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처가에 호위 무사 역할을 자처하며 국토부 장관의 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멀쩡한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강상면 종점안을 방어하느라 거짓 논리로 온 나라를 어지럽힌 분입니다.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무관한지 그리고 종점 변경 시점과 무관한지에 대해 국민들 모두가 궁금해하십니다. 기왕에 말씀을 꺼내셨으니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저와 1대1 TV 토론에서 밝혀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